1870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31살 남자는 미국 석유 정제 능력의 4%를 장악했습니다. 1880년에는 90%를, 1904년에는 석유 생산의 91%와 최종 판매의 85%를 손에 넣었으며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독점 기업의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D. 록펠러였습니다. 그가 세운 시스템, 그가 고안한 기업 구조, 그가 완성한 독점적 전술들은 1911년 스탠더드 오일이 해체되었을 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진화했고 퍼져나갔으며 2025년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유하는 휘발유, 당신이 사는 약품, 당신이 사용하는 기술 플랫폼,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이 돈을 빌리는 은행 등 이 모든 것이 록펠러식 방식을 활용합니다. 수직 계열화, 수평 통합, 규제 포획, 정책을 형성하고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완벽한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면세 재단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록펠러는 단순히 석유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대 기업 통제의 건축 양식을 구축했습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스탠더드 오일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150년 동안 모든 지배적인 기업들에 의해 복제되어 왔습니다. 아마존이 사용하고, 구글이 사용하고, 화이자가 사용하고, JP 모건이 사용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청사진, 즉 록펠러의 청사진에서 배웠습니다. 공급망을 수직적으로 통제하고 경쟁자들을 수평적으로 제거하며 규제 기관을 포획하고 자선 사업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마침내 당신을 해체하려 할 때 당신이 통제하는 조각들이 전체보다 더 가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나이가 되었는지,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가 사실상 그를 더 부유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해체 후 114년이 지난 지금도 왜 당신이 록펠러가 설계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에게서 부를 추출하여 상위 계층에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서나 보게 될 것입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1839년 7월 8일 뉴욕주 리치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짜 암 치료제를 팔던 사기꾼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사기꾼의 무자비함과 침례 교인의 도덕적 확신이라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이 록펠러의 사업 접근 방식 전체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는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여 산업을 조직하게 했다고 믿으면서도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의 독점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낭비의 효율성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도덕적이라는 진정한 신념이었습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석유 붐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천 명의 탐사자들이 펜실베이니아 서부로 몰려들어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재산을 얻고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혼돈, 호황과 불황의 반복이었습니다. 과잉 생산은 가격을 폭락시켰고 이어서 공급 부족은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격리사원으로 일하던 20살의 록펠러는 기회를 포착했지만 시추에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추는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며 운에 좌우되는 일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원유를 램프용 등유로 바꾸는 정제 과정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업이었습니다. 1863년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에 있는 자신의 첫 정유 공장에 $4,000를 투자했습니다. 2년 만에 그곳은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에는 30개의 정유 공장이 있었고 경쟁은 치열했으며 마진은 박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유 공장들은 파산 직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록펠러의 천재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가격으로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쟁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고 미국 기업계의 토대가 될 방법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였습니다.
수직 계열화는 생산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정유 공장들은 단순히 석유를 정제했습니다. 그들은 시추업자들로부터 원유를 사서 정제한 다음 유통업자들에게 등유를 팔았습니다. 그들은 한 단계만 통제했습니다. 록펠러는 모든 단계를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통 제조 공장을 사들여 더 이상 통을 살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 유조 화차와 철도를 매입했습니다. 그는 보관을 위한 자체 창고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을 사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윤을 창출해주던 별개의 사업이었던 모든 단계를 록펠러는 내부화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엄청난 비용 우위를 안겨주었습니다. 경쟁자들이 통 제조 업체에 배럴당 25센트를 지불할 때 록펠러는 자신의 통을 15센트에 만들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석유 운송을 위해 철도에 돈을 지불할 때 록펠러는 유조 화차를 소유하고 비밀 리베이트를 협상했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그의 석유 운송에 돈을 지불했고 경쟁자들에게는 더 많은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 약탈적인 행위였습니다. 록펠러는 경쟁자들을 사업에서 몰아낼 가격으로 등유를 팔면서도 여전히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1870년까지 록펠러는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정제 능력은 단 하나의 작은 공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정제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미국 정제 산업의 4%만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자신의 전략의 두 번째 단계인 수평 통합을 시작했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전체 공급망을 통제하는 것이라면 수평 통합은 모든 경쟁자를 사들이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872년 록펠러는 역사가들이 클리블랜드 학살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의 모든 정유 공장 소유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정유 공장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동의하면 공정한 시장 가치를 지불했고 종종 그들을 관리자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절하면 그는 가격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등유 가격을 원가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생산할 수 없었던 그의 경쟁자들은 모든 판매에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록펠러에게 팔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대부분은 팔았고 소수는 저항했지만 모두 패배했습니다. 1872년 말까지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의 26개 정유 공장 중 25개를 통제했습니다. 그는 3개월 만에 미국 정제 능력의 4%에서 25%로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사진이었습니다. 사겠다고 제안하라. 만약 거절하면 경제적으로 파괴하고 폐허를 매입하라. 이 방법은 향후 150년 동안 모든 산업에서 모든 독점 기업에 의해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 전역을 원했다. 1870년대 내내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미국 전역으로 확장했다. 그는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볼티모어에 정유 공장을 사들였다. 그는 어디에서나 동일한 전략을 사용했다. 경쟁사보다 운송 비용을 낮추는 비밀 철도 리베이트, 생산 비용을 최저로 만드는 수직 계열화, 그리고 판매를 거부하는 모든 일을 파괴하는 무자비한 가격 전쟁. 1879년 무렵에는 스탠더드 오일이 미국 정유 능력의 90%를 장악했다. 90%. 그것은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독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록펠러의 진정한 천재성이 드러난다. 그는 독점 기업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첫째, 불법이다. 셔먼 독점 금지법은 스탠더드 오일과 같은 독점 기업을 해체하기 위해 1890년에 특별히 통과되었다. 둘째, 증오의 대상이 된다. 대중은 록펠러를 경멸했다. 그는 강도 귀족, 무자비한 폭군,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으로 불렸다. 록펠러는 두 문제 모두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고 그는 그것을 찾아냈다. 바로 신탁이었다. 1882년에 록펠러의 변호사들은 스탠더드 오일 신탁을 만들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오하이오의 스탠더드 오일은 다른 주의 회사들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지만 신탁은 가능했다.
록펠러는 모든 스탠더드 오일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는 신탁을 만들었다. 록펠러와 그의 측근들 모두를 포함한 41명의 주주들이 그 신탁을 통제했다. 신탁이 회사들을 통제했다. 이것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주요 기업 신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모든 신탁의 모델이 되었다. 설탕 신탁, 담배 신탁, 철강 신탁 모두 록펠러의 구조를 모방했다. 신탁은 록펠러가 전국적인 독점을 통제하게 해주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법적 실체를 만들어냈다. 그 신탁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주 회사였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회사들을 소유할 뿐이었다. 이 구조는 자회사들을 소유하는 모회사인 현대기업, 즉 버크셔 해서웨이, 알파벳, 메타, 아마존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록펠러의 신탁의 후예들이다. 1904년 무렵에는 스탠더드 오일이 미국 석유 정제의 91%와 최종 판매의 85%를 장악했다. 록펠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순자산은 9억 달러였다. 이는 오늘날의 돈으로 250억 달러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재산일 뿐이다. 1913년 그의 절정기에는 록펠러의 자산이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4천억 달러에 달했다.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를 합친 것보다 더 부유했다. 현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개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스템을 통해 그 부를 쌓았다. 수직 계열화, 수평적 통합, 통제력을 집중시키는 법적 구조들. 이것이 바로 그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대중은 독점 기업의 등을 돌리고 있었다. 1890년에 의회는 셔먼 독점 금지법을 통과시켜 독점 기업을 불법화했다. 1906년에 탐사 저널리스트 아이다 타벨은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의 역사를 출판하여 록펠러의 전략을 폭로했다. 비밀 철도 리베이트, 약탈적 가격 책정, 경쟁사 말살. 대중의 비난은 엄청났다. 1911년에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불법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하고 이를 34개의 개별 회사로 해체할 것을 명령했다. 이것이 그 시스템의 종말, 파괴가 되어야 마땅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시스템 진화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스탠더드 오일이 해체되었을 때에도 록펠러는 여전히 34개 회사 모두의 주식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은 엑손이 되었다. 뉴욕 스탠더드 오일은 모빌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스탠더드 오일은 쉐브론이 되었다. 인디애나 스탠더드 오일은 아모코가 되었다.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은 오히오라는 이름으로 독립했으며 나중에 BP에 인수되었다. 해체는 록펠러의 재산을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식시켰다. 해체 전에는 스탠더드 오일 주식 가치가 주당 약 600달러였다. 해체 후 34개 회사 전체의 합산 가치는 주당 2,000달러를 넘어섰다. 록펠러의 재산은 3배로 불어났다. 왜일까? 해체가 각 회사들에게 경쟁을 강요하여 혁신과 효율성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독점 기업을 여전히 각 지역 시장을 지배하는 34개의 회사로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재편성하는 것에 불과했다. 오늘날 그 34개 회사들 중 대부분은 다시 합병되었다. 엑손과 모빌은 1999년에 합병했다. 쉐브론은 켄터키 스탠더드 오일과 걸프 오일을 인수했다. BP는 오하이오의 아모코를 인수했다. 1911년에 해체되었던 스탠더드 오일 독점 기업은 본질적으로 엑손 모빌, 쉐브론, 그리고 BP로 다시 재통합되었다. 시스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해체한 다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용히 다시 재결합했다. 하지만 스탠더드 오일은 록펠러의 가장 지속적인 유산조차 아니다. 진정한 유산은 바로 그 시스템 자체이다. 그 방식들, 그 구조들, 그 전략집,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 아마존은 록펠러와 똑같이 수직 계열화를 사용한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전체 공급망을 통제한다. 창고, 물류 네트워크, 배송 트럭, 결제 처리, 심지어 경쟁사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소유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연간 9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아마존의 소매업 이익보다 많다. 록펠러는 정유 시설, 철도, 그리고 유통을 통제했다. 아마존은 소매업, 물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제한다.
동일한 전략집, 다른 세기. 아마존은 또한 수평적 통합도 사용한다. 경쟁사들을 사들인다. 홀푸드, 제포스, 트위치, 링, MGM 스튜디오 등 100건이 넘는 인수합병. 경쟁사를 살 수 없을 때는 자체 시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들의 제품을 모방하고 가격을 낮춘다. 제3자 판매자들은 아마존의 판매 데이터를 보고한다. 아마존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제품을 식별하고 아마존 베이직스 버전을 만들어 원본보다 더 홍보한다. 이것이 록펠러의 가격 전쟁의 현대판이다. 합법적이며 거의 규제되지 않고 파괴적으로 효과적이다. 구글은 신탁 구조를 사용한다. 알파벳은 구글, 유튜브, 웨이모, 딥마인드, 베릴리 및 수십 개의 다른 자회사들을 소유한 지주회사이다. 이것이 바로 스탠더드 오일 신탁, 즉 여러 운영 회사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모회사이다. 이러한 구조는 모회사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 관할 구역에서 세금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며 각 자회사가 기술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분할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제약회사들은 록펠러의 규제 포획 전략을 사용합니다. 록펠러는 단순히 시장에서 경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탠더드 오일의 유리한 철도 규제를 위해 로비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자신의 정유 시설은 충족할 수 있지만 경쟁자들은 불가능한 등유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제약 회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들은 사용자 수수료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들은 특허 연장을 위해 로비하고 자신들이 규제를 받는다고 알려진 바로 그 규제들을 스스로 작성합니다.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머크 같은 회사들이 록펠러에게서 배운 것이죠. 규제 기관을 통제하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요. 금융부문은 지주회사 구조를 사용합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체이스 은행, JP 모건 투자은행 및 수많은 자회사들을 소유한 지주회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두 지주회사들입니다. 2008년 이후 도드-프랭크 법안이 은행들을 규제하려 했을 때 지주회사 구조는 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법인을 규제해야 할까요? 모회사일까요? 아니면 자회사들일까요? 록펠러는 1882년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은행들은 100년 후에 그 해결책을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의 마지막 혁신적인 발상인 자선 사업이 있습니다. 1913년 록펠러는 처음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여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는 70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재단은 의학 연구, 교육, 공중 보건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록펠러가 사회에 환원하는 자선 사업처럼 보였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재단은 록펠러가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대학이 자금을 받을지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곧 무엇을 가르치고 연구할지에 대한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에게 정당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파멸시킨 사람이 이제 자성가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던 사람이 존경받는 후원자가 된 것이죠. 록펠러 재단은 현대의학 교육의 설립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록펠러 대학교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재단은 전인적 치료보다 약물 개입을 강조하는 의과대학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재단은 미국 의학이 제약 모델을 선호하도록 만들었고, 스탠더드 오일의 화학 부문에서 파생된 많은 제약 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억만장자들은 록펠러의 행동 양식을 따릅니다. 빌 게이츠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으며 그 자산은 7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재단은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계 보건 정책을 형성하며 각국 정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찬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금 회피, 유산 구축, 그리고 정책 영향력 행사입니다. 록펠러가 이 모델을 고안했고 현대의 억만장자들이 이를 완성했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존 디의 손자인 데이비드 록펠러는 2017년에 101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회장이었으며 3극 위원회의 설립자였고 50년 동안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1,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가문의 부는 수백 개의 신탁과 재단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 록펠러 패밀리 펀드, 데이비드 록펠러 펀드 등이 그 예입니다. 존 디가 스탠더드 오일을 시작한 지 1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정책을 만들고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며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은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미 덫에 걸릴 때까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죠. 당신은 스탠더드 오일의 후손 기업인 엑손모빌이나 쉐브론에서 정제된 휘발유를 구매합니다. 당신은 록펠러의 수직 계열화와 수평 통합을 사용하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삽니다. 당신은 스탠더드 오일처럼 신탁 구조로 되어 있는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당신은 록펠러 재단의 보조금으로 형성된 의료 시스템을 통해 개발된 의약품을 복용합니다. 당신은 록펠러의 지주회사 구조를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금은 록펠러가 설계했던 방식 그대로 규제 대상 산업들이 직접 작성한 규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 영속됩니다. 부를 집중시키고 경쟁을 제거하며 규제 기관을 포획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정당성을 얻기 위해 자선 사업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록펠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그저 기업 구조일 뿐이며 합법적이고 수용되었으며 모든 주요 산업의 모든 지배적인 회사들이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탠더드 오일의 후손 기업이 아닌 곳에서 석유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록펠러 재단의 보조금으로 형성된 의약품 기반의 의료 시스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록펠러의 지주회사 모델 위에 세워진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록펠러가 1870년에 설계한 그대로 매일 당신에게서 부를 추출하여 최상층에 집중시킵니다. 다른 기업 폭군들과 록펠러를 다르게 만드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카네기는 철강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US 스틸은 남아 있었지만 카네기의 개인적인 통제는 끝났습니다. 벤더빌트는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철도는 계속 운영되었지만 분열되었습니다. JP 모건은 금융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파트너들은 사업을 이어갔지만 그의 개인적인 지배력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창조자와 함께 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진화하고 적응하며 퍼져나갑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에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직 계열화 모델은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탁 구조는 지주회사가 되었고 규제 포획은 로비 활동이 되었으며 자선 사업은 재단이 되었습니다. 록펠러 시스템의 모든 조각들은 복제되고 정제되어 기업법, 세법, 그리고 규제 체계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193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스템은 그에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 이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당신에게서 이제 어떻게 부를 추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엑손, 쉐브론, BP, 쉘, 이 모든 기업은 스탠더드 오일의 후예이거나 그들의 방식을 사용하는 가격, 담합, 과점 기업들입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나무의 가지들 사이에서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물건을 사야 합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마존, 월마트, 타겟, 아마존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 시장을 지배합니다. 월마트와 타겟은 아마존의 규모에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같고 회사만 다를 뿐입니다. 인터넷 검색이 필요합니다. 구글은 시장 점유율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탠더드 오일의 최고 점유율인 91%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무료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독점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 대신 데이터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죠. 록펠러라면 이 혁신적인 방식에 환호했을 겁니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독점입니다. 소셜미디어가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은 3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소유이며 왓츠앱 역시 페이스북의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메타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고르는 것뿐입니다. 이는 록펠러 시대와 똑같은 수평 통합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의사는 록펠러 재단의 기부금으로 형성된 시스템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당신이 받는 약품은 스탠더드 오일의 화학 부문이 개척한 특허, 규제 및 구조를 활용하는 회사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당신은 록펠러의 기업 구조를 사용하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착취가 일어납니다. 모든 선택은 환상일 뿐입니다. 평범한 미국인은 1년에 휘발유에 $4,000, 아마존에 $3,000, 보험 외 의료비로 $5,000를 지출합니다. 인터넷과 기술 서비스에는 1년에 $4,200를 씁니다. 합하면 1년에 $13,200가 록펠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사들로 흘러 들어가는 셈입니다. 평생으로 따지면 66만 달러에 달하는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50년 전의 전술을 이용해 경쟁을 제거하고 최대 이윤을 뽑아내는 독점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휘발유 구매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일을 해야 하고 이는 교통수단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존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과 편리함 때문에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글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대안이 9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페이스북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연결은 메타의 플랫폼에 의해 통제됩니다. 제약의약품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의사 면허, 보험 적용, 그리고 문화적 수용성 모두 록펠러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록펠러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그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탈출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길이 통합된 기업 통제로 이어지는 시스템, 경쟁이 지배적인 주체들을 위협하기도 전에 분쇄되는 시스템, 규제 당국이 소비자가 아닌 기존 기업을 보호하는 시스템, 자선 활동이 시스템을 영속시키는 영향력을 사들이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록펠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든 모르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가 이해했던 것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입니다. 수직 계열화는 비용을 절감합니다. 수평 통합은 불필요한 경쟁을 없앱니다. 규제 포획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재단들은 진정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평범한 미국인들도 등유를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 이전에는 등유 한 갤런당 58센트였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효율성 덕분에 한 갤런당 8센트로 86%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착취가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아마존은 이틀 만에 제품을 배송합니다. 구글은 모든 질문에 몇 초 만에 답을 제공합니다. 엑손 모빌은 대규모로 휘발유를 생산합니다. 화이저는 생명을 살리는 약을 개발합니다. 이 시스템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효율성을 바닥에 제공하면서도 부를 최상층에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렴한 휘발유, 빠른 배송, 즉각적인 정보, 그리고 효과적인 약을 얻습니다. 록펠러의 후손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축적된 부를 얻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받아들이십시오. 통합과 독점은 고도 자본주의의 버그가 아니라 본질적인 특징임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이 제공하는 효율성을 활용하십시오. 아마존에서 사고, 구글을 사용하십시오. 부가 집중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저항하십시오.
독점 금지법 집행을 지지하십시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소규모 기업에서 구매하십시오.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대안을 사용하십시오. 독점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십시오. 덜 통합된 상태를 위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낮추십시오. 셋째,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위치를 잡으십시오.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시스템으로부터 이득을 얻으십시오.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십시오. 엑손, 쉐브론, 아마존, 구글, 화이자, JP 모건. 만약 시스템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를 뽑아내 이 회사들에 집중시킨다면 이 회사들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록펠러가 했던 일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스탠더드 오일의 제품을 구매할 때 그는 스탠더드 오일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에서 부를 뽑아냈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비례적으로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착취당하는 대신 착취하는 자들을 소유하십시오.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 인식입니다. 록펠러 시스템은 150년 동안 부를 집중시켜 왔습니다. 기업법, 세법, 규제 구조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를 집중시킬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은 고귀하지만 소모적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적절히 위치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존 디 록펠러는 1937년 97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스탠더드 오일이 해체되고 다시 통합되며 그 방식이 모든 산업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단이 미국 의학과 교육을 재편하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주들이 미국 금융과 산업의 정상에 자리 잡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100년을 더 살았고 우리 모두보다 오래 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직 계열화, 수평 통합, 기업 신탁, 규제 포획, 그리고 자선적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스탠더드 오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철, 철도, 설탕, 담배 산업으로 퍼져나갔고 이어서 자동차, 전자제품, 제약, 기술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경제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고 있으며 당신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은 죄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탐욕으로 받아들이지만 록펠러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은 낭비적입니다. 노력을 중복시키고 자본을 소멸시킵니다. 통합은 정당합니다. 효율성을 창출하고 더 낮은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롭습니다. 독점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시장의 자연스러운 최종 상태입니다. 이것이 록펠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강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소매 경쟁을 없애고 구글은 검색 경쟁을 없애고 메타는 소셜 미디어 경쟁을 없앱니다. 엑손, 쉐브론, BP는 석유 시장을 장악하고 화이자, 머크, J&J는 제약 시장을 장악하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는 은행업을 장악합니다. 록펠러가 시작한 통합은 그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종 상태는 수천 개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모든 산업에서 서너 개에서 5개에 이르는 지배적인 기업들이 록펠러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은 계속됩니다. 매년 더 적은 수의 기업들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장악합니다. 매년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집니다. 매년 시스템에서 벗어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스탠더드 오일이 아닌 바로 록펠러 시스템입니다. 그 방법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스템을 보여주었다면, 만약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기업 구조들이 150년 전 한 사람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록펠러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당신은 그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존 D. 록펠러는 당신이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수직 통합, 수평적 통합, 기업 신탁, 규제 포획, 자선 활동을 통한 영향력. 그 시스템이 바로 현대 경제이며 당신은 매일매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